그럼 시간이 되었기에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서 진로 진학부장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보광석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서류죠. 작년을 기준으로 종합전형에서 없어진 게 생겼죠. 뭐가 없어졌을까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생활기록부를 검증해 나가는 식으로 보통 생활기록부를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주로 보면서 실제로 그것들을 했는가를 생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이제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정말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좀 1학년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좀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기록부를 내가 잘 쓰겠다, 좀 대학 입시에 맞게 잘 쓰겠다라는 건 내가 3학년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수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종합을 쓰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활기록부를 잘 기록되게 하는 것들은 그래도 나름의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종합을 쓰자면 한순간에 헛되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히 종합을 쓰겠다는 의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종합전형에서겠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종합전형 기억나시나요? 종합전형. 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을 입점적으로 평가하고 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 복수의 입학사정관들이 동등한 학생의 이제 생기부를 읽게 돼요. 그런데 입학사정관들이 읽어야 되는 그 자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그 과의 교수님들도 그 뭐 책임 입학사정관, 뭐 위촉 입학사정관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그 자료들 생기부를 읽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수천 개, 수만 개의 생기부들을 보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기부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라는 거, 결국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겠죠. 짧은 시간 읽더라도 이 학생이 누군지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들 살아온 어떤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보통 좀 뚜렷한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기억에 잘 남잖아요. 누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기억에 확 뜨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나름의 어떤 정석적인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지만 궁극에는 결국에는 그 학생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생기부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그것들이 처음부터 잘 설계돼서 잘 투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 그 교재 17페이지는 좀 계속 펴놓고 계시고요. 생기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생활기록부가 쓰여지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초등교육법이더라고요. 초등교육법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면 25조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생기부가 쓰여지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키워드들을 정리하면 제 나름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생기부라는 것은 교육과정,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속에서 학생의 활동을 교사가 관찰 및 평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의 활동, 교사가 관찰 및 평가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어요. 진로 중심의 생기부. 저는 그 세 가지를 생기부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인지 관련한 책들이나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그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책들의 제목을 보면 조금 재밌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학생부 잘 쓰는 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학생부 잘 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사로서 그런 제목이나 그런 류의 책을 보면 조금 웃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기부 누가 쓰죠? 교사가 써요. 근데 생기부 쓰는 내용을 학생들이 읽고 있다는 거죠. 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 생기부에 쓰여진 원리. 그게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학생은 교사가 생기부를 씀에 있어서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제공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주된 역할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봅시다. 학생의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장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봤을 때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결국 해결책을 제시해서 결과물을 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이 결국 성장 아니겠습니까? 생활기록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물만이 아닌 그 과정 속에서 이 학생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일을 했고 이 일을 통해서 이 학생은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학생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성장을 위한 활동의 어떤 기본 프로세스를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대부분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보통 이 결과물을 나오게 된 그 과정적인 측면을 항상 기록하고 그것들이 생각기록부에 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활동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나름 영어 좀 써봤습니다. 액티브. 다시 우리 17페이지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17페이지. 제 교재 17페이지로 잠깐 가서 학업 역량, 진로의 공동체 역량의 평가 항목 한번 서술된 부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업 역량 중에 여기 학업 태도 부분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내신적인 부분들이 많고 학업 태도가 이제 학생의 활동적 측면들일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뭔가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겠죠. 또 보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탐구력 같은 거 봐도 밑에 부분 볼까요? 뭐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아래 보면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결국 관심과 노력 같은 것들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즉 생기부를 통해서 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평소 성격이 조금 좀 수줍음이 많거나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고등학교 3년간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선생님들도 그 학생의 존재를 더 인식하고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진로 역량 부분에서도 보면 첫 번째 보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히 선택하고,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부분에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전부 이게 내용들이 결국은 학생의 되게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중학교 때부터 그런 활동들이 익숙해서 예전보다 확실히 잘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성격이 좀 부끄러움이 많다거나 라고 해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생기부를 위해서는 그런 자신의 성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이제 교사의 관찰 및 평가. 이 교사적 측면인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관찰의 진정성은 구체적 에피소드에서 온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학생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거죠. 진정성. 생기부를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읽을 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사로서 생활기록부를 쓰는 입장에서 진정성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나름 생각해 보면 결국 구체적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뭐 제시어를 주시는 거예요. 반장, 뭐 성실함, 뭐 탐구력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10분 안에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잘은 쓰지만 결국은 무슨 내용이 들까요? 내가 원래 알던 말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클리셰 이런 것들로 보통 학생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 학생 성실하고 뭐 리더십 있고 이런 말들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글은 그냥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생기부에 서술을 했다면 그걸 읽는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겠죠. 적어도 이게 그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적어도 이 학생은 정말로 뭔가 한 게 있고 교사는 그 학생의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입학사정관들이 학교에 와서 뭐 이런 좋은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그 사례들을 잘 들어보면 공부를 정말 잘해. 뭐 얘가 어떤 능력이 엄청 뛰어나 이런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말 이런 일이 진짜 있다고? 라는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줘요. 예. 뭐 어떤 친구는 경영학과 간 친구인데 아직 기억나는데 뭐 개그반이었대요. 개그반. 예. 그래서 개그했던 그런 얘기를 막 생기부에 써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십이나 어떤 그 의사소통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 에피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구체적 에피소드가 기록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친밀해야겠죠. 학생이 교사를 좋아하고 교사도 학생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학생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교사 생활을 계속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 계속 마주치게 되는데 확실히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눈에 띄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태도가 좋기 때문에 눈에 띄게 돼요. 어저께 그 얘기했던 그 서울대 갔던 그 여학생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 친구는 제가 왜 계속 그 친구가 너무 기억에 남았냐면 그 자세들이 너무 좋았는데 기존의 학생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 시험이 보통 약간 이제 뭐 내신 시험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너무 막 세세한 거 꼬아서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의 질문들이 보통 시험 전에 어떤 걸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문법 이거 뭐예요? 보통 이런 거 물어봐요 저한테. 뭐 당연히 대답해 주죠. 그런데 그 친구는 좀 달랐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쯤 되면 꼭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제가 들어오면 저를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뭔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그 저번에 수업하신 내용 중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나 그렇게 말했지. 근데 왜? 이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막 엄청 고민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가끔은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굉장히 잘 집어낼 때가 많아요. 물론 그 학생의 생각이 틀릴 때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말해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한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솔직히 그런 내용들을 계속 생기부에 적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토론하게 되고 이 친구는 탐구를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다른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생활기록부를 쓰는 그 시기가 와요. 2학기 말이나 이렇게 되면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때쯤.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힘들어. 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너무 잘하는 애가 나왔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얘랑 너무
누구 편애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런 태도를 보여준 친구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 친구와는 내가 쓸만한 얘기들이 많아지는 친구들이 오면 조금 더 효율이 생길 때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학교에 대해 학교를 애교심을 갖고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좀 이따 또 예시를 통해서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요 얘기입니다. 진로 중심의 생기부 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생활기록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 생기부는 특정한 어떤 전공을 위해서 스토리가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건 맞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공학과를 쓰는데 생명공학과에 대한 내용만 줄창이 있는 생기부를 들이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로 중심으로 생기부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진로 중심의 생기부가 작성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진로를 정해야겠죠. 진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종합전형을 쓰기 위해서 생기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진로의식이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로를 정하셔야 됩니다. 꿈을 강요하는 거라서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진로가 쭉 이어지는 모습들이 좋아요. 물론 진로가 바뀌어도 됩니다. 2학년 때 바뀌고 3학년 때까지 바뀌어도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 과에서 원하는 모습들이 좀 데이터가 적겠죠.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특정한 어떤 진로를 내가 바라면서 생기부를 썼던 것들과 한두 학기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은 좀 천지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로를 성취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잘하는 일과 진로가 일치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정말 생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내가 진로를 삼았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아직 어린 나이고 진로를 한 번에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돌아보면 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생기부 떼어보면 막 다른 게 써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진로를 명시해야 된다면 적어도 자기가 잘하는 과목 위주로 일단 진로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어쨌든 학생들을 선발할 때 특정한 과목의 어떤 성취도 같은 것들을 유심히 봐요. 장기 전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를 쓰는 친구들에서 가장 유심히 볼 수 있는 내신이 뭐겠습니까? 화학이겠죠. 과학 점수들을 열심히 보겠죠. 수학 점수 같은 걸 열심히 보겠죠. 국어나 영어보다는. 내가 국어를 잘하는데 그리고 화학을 진짜 못하는데 화학공학과 쓰면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입학사정관제라는 이 제도가 생겨나면서 유니스트라는 대학 아시나요? 울산과학이대. 울산과학이대에서 관찰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했어요. 관찰 입학사정. 제가 그때 제가 담임했던 학생 중에 그러니까 영재 뭐 학교 이런 걸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생물연재요, 생명과학 영재였어요. 네, 약간 파브로 같은 친구였습니다. 되게 곤충 좋아하고 막 생명 좋아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해박한 지식들이 많았어요. 좀 되게 귀여웠어요. 남자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얘기 나누면 되게 재밌었어요. 막 좀 새로운 지식도 많이 알려주고 해서. 근데 그때 유니스트에서 2명의 학생들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추천을 받았고 또 한 명은 누가 추천을 받았냐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전교 1등 학생이 유니스트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와요. 입학사정관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학생을 상담하고 담임선생님을 상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분명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따르면 저희 반 친구가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이 친구 내신이 너무 안 좋아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는 분명히 생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음에도 이런 객관화된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냥 공부만 잘하는 친구는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 꼭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로 설정이 어렵다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 중심으로 일단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진로가 설정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인재상을 탐구해야 돼요. 대부분 어떤 특정한 전공에는 갖춰야 될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보통 명시를 해놓습니다.
인재상이죠, 인재상.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과에 와서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먼저 탐구해서 내가 그것에 맞냐,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는 역량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죠. 그 인재상이 무엇인지. 아니면 정보는 넘쳐납니다. 대학들이 종합전형을 계속 키우면서, 특히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종합전형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그냥 학생들한테 정보를 안 주지 않아요. 정보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단 우리가 수동적으로 찾아보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러면 제가 팁을 그냥 드리면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일단 이제 고대 홈페이지 들어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가시면, 입학처를 가시면 대부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있어요. 전공 안내가 꼭 있습니다. 학과 안내, 학과 소개, 전공 안내 이런 게 꼭 있어요. 근데 고려대를 제가 유독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고대가 좀 잘 해놨어요. 그 밖에 제가 추천드리는 학교는 숭실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의외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의외가 아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공 안내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공 안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PDF가 나오는데, 이 PDF가 이제 학과 소개 PDF가 나와요. 쭉쭉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학과 소개는 말 그대로 소개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소개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고등학생들의 소개를 하는 거니까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쭉 읽어보면 이과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2페이지 내용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뭘 배우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고대가 제가 왜 추천드리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미리 보는 경영학 여기 있죠. 여기를 쫙 해보면 이거예요. 뭐가 나오면 독서가 나와요. 추천 도서가 나와요. 추천 도서. 고대 가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자기네가 이거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주도해서. 근데 고대 갈 친구가 자기네들이 추천 도서도 안 읽고 오면 뽑아줄까요? 물론 뽑아주겠죠. 근데 이왕이면 이런 거 읽어봐라. 경영학과 오고 싶어? 요 책들은 읽어와 라는 정도예요. 많은 학교들이 독서, 추천 독서 같은 것들을 올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나중에 과세특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얘들아 이것은 명심하자. 얘들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거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잘 읽다 보면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의사결정, 뭐 이런 거, 경영, 뭐 이렇게 효율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인재상을 탐구하는 거죠. 요거는 경희대학교 그 학과 소개에서 나온 부분을 제가 잠깐 이제 해온 건데, 여기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영을 전공하는 친구들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보세요. 사회 연구 조사의 과정을 미리 경험하는 것도 진학 후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생기부에 이런 거 넣어라. 사회 연구조사.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밑에 나오죠. 신뢰할 만한 자료원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분석의 결과를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나름의 결론을 내는 과정들을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얘기 나오죠. 수리적 사고와 통계적 지식. 적어도 경영학과 오려면 수학적 사고에 대한 내용들은 생기부에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인재상을 탐구한 후에 진로를 상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진로를 가지면 학생들이 뭐 특정한 과들을 원하게 되잖아요. 나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하고 싶어, 나 회계사 되고 싶어. 보통 진로라는 걸 보통 자기 어떤 직업적 희망과 보통 일치시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한 진로의 상술은 결국 생기부를 전부 다 읽었을 때 그 학생이 보이는 모습이 입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회계사, 뭐 교사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회계사인가, 어떤 교사인가라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보이려면 처음부터 그것을 상술하고 그 키워드들을 계속 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기계공학자가 꿈이겠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상술해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계공학과 진학 진로를 해보니까 기계공학과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타심이더라고요. 왜 이타심인가 봤더니, 어쨌든 기계라는 게 뭡니까? 결국 누군가의 삶을 편하게 해주려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삶이 불편한 게 싫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협력 혹은 사물의 작동을 위해 호기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넣어봤을 때 주변의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것의 원리를 익혀가는 기계공학자라고 상수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생기부를 쓸 때 어떤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많이 넣는다거나 실생활에서 뭔가 계속 탐구하려는 역할들을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한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저는 말은 쉽게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상수를 해놓으면 되겠고, 그런 진로의 상술 과정에서 분명히 키워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키워드들을 계속 생활기록부에 정보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예, 그러면 어쨌든 연속적으로 그런 키워드들이 남아있다면 그거 생기부를 쭉 읽는 사람이 그 키워드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기억에 남겠죠. 예, 그걸 읽는 사람들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할지도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 사이트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라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가 좀 여러 가지 유용한 면이 있는데, 검색하시면 돼요. 메이저맵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 첫 화면이고요. 여기다 학과 정보 검색에서 여기 뭐 특정한 과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키워드들이에요. 여기서 보셔도 돼요. 이런 거. 멀티미디어화, 지식경영, 개인정보.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의 경영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어려울 때 이런 키워드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키워드들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걸 잘 조합해서 좀 꿈을 길러보면 키워놓으면 진로를 설정해 놓으면 괜찮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메이저맵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약간 추천 도서 같은 것들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좀 되게 괜찮은, 특히 키워드 같은 거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로 중심의 생기부를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기부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나눠드린 유인물, 이번엔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하나씩 항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생기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기부가. 물론 대학이 가져갈 때는 좀 다르게 가져가요. 그리고 안 가져가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쭉 보면은 위에 학과 반 번호, 담임성 이런 건 안 나가게, 대학엔 안 나가겠죠. 인적사항 이것도 안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 고등학교에 대한 그 기록을 블라인드 처리하게 돼 있어요. 학교 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결 사항부터 들어가요. 이제 출결은 볼 수 있어요, 대학에서. 그러면 출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결석이 없어야겠죠. 특히 어떤 결석이 없어야겠습니까? 미인정 결석은 없어야겠습니다. 아주 큰, 특히 미인정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질병도 너무 많으면 좋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죠. 개근하는 게 가장 좋은 느낌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픈데 야 아파 학교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결석 하루 이틀 있다고 학생한테 큰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수상 경력 어떻습니까? 대학에는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기부에는 있어요. 생기부는 있지만 대학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학교들이 요즘 대회를 거의 안 해요. 예전엔 저희가 대회가 인문 쪽에서 한 60개 되고 막 거의 한 100개 정도 운영했어요, 대회를. 저희가 이제 수원시에서 독보적으로 대회를 많이 운영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교감선생님, 어저께 보셨죠? 그 교감선생님이 그때 인문사회부장이셨는데 그때 대회를 엄청 잘 운영하셨거든요. 본인도 무슨 대회가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되면 그런 대회가 있었나 뭐 이랬었거든요. 하여튼간 근데 이 대회는 이제 더 이상 수상 경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격증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번 보세요. 이거 5번. 요건 별거 아니긴 한데 요게 새로 생긴 거예요. 5번이 새로 생겼습니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관리 요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학폭. 학폭하지 마. 학폭하면 여기 적어 놓을 거야. 물론 예전에도 기록은 있었어요. 뭐 몇 호 받으면 어디다 적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예 따로 떼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 장관 청문회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죠. 자식이 학폭했는데 왜 서울대에 보냈냐. 그 얘기 얼마 있었죠. 정치적인 얘기라 제가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학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폭하면 종합전형은 그냥 뭐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부분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예. 자동봉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자동봉진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자율활동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자율활동은 보통 이런 내용이 가장 흔해요. 학생자치활동, 자율시간의 활동 내용, 학교 특색 활동 등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학생자치 활동을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유가 있겠죠. 보통 이제 자율활동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제 공동체 역량 중에 공동체 역량 보여주기가 제일 좋긴 해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약간 진로 역량 보여주기가 제일 좋긴 한데 500자입니다. 500자 적을 수 있어요. 1500바이트입니다. 500자인데 그러면 활동을 한 2개? 많게는 3개만 적으면 돼요. 예전처럼 그냥 뭐 개조식으로 활동한 내용을 쭉쭉 적기보다는 한두 개의 활동을 아주 명확하게 더 자세하게 적는 게 좋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그냥 2개, 3개 정도까지. 3개는 좀 많긴 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2개 정도 기록될 수 있게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 학생자치회 활동이 왜 가장 이렇게 빨간색을 쳤느냐면, 저희 교사의 약간 국룰 같은 건데, 자율활동의 시작은 대부분 학생자치회 활동으로 보통 서술을 하기 시작해요. 이 학생은 학생자치회 뭐 무슨 부장으로 무슨 이거로. 예. 물론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 친구면 잘 기록 안 하긴 하지만 반장이라든가 부반장, 각 부서의 부장이라면 그 내용을 가장 먼저 기록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학급, 뭐 학교 임원, 부원 이런 것들이 주된 역할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거죠. 반장 해야 돼요? 라는 질문,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장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면 좋죠. 예. 당연히 하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반장을 했다고 무조건 좋은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반장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가 좋죠. 명목이 있잖아요. 내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장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애들도 그래 따라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반장도 아닌 갑자기 학급에 나타나서 뭐 주도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자치의 활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학생이 개별화되고 이 학생의 정말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매우 좋아요. 네. 왜요? 학급이든 학교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단이든 문제들이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관습적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굉장히 잘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율활동 중에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이런 내용 잠깐 보실래요? 저도 이제 교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 요 프로젝트가 제 그 눈에 너무 들어와서 제가 이거 항상 이제 이런 발표할 때 쓰는데, 여기 목동 잠반 프로젝트 팀 이름 좀 특이하죠? 목동. 여기 목동의 어떤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되게 착하게 생겼죠, 애들. 웃고 있는, 해맑게 웃고 있는 친구 너무 이뻐요, 그렇죠? 예. 이빨이 건치네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친구들과 저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의식이 생긴 거, 자기들이 봤더니 급식을 먹고 이제 가는 친구들 봤더니 이 잔반을 너무 남긴다는 거죠.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먹는 걸 좋아했는지 하여튼간, 그러니까 잔반 남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문제의식이죠. 그러면 거기서 안타까워, 나눠주지,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왜 잔반이 남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죠.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 했는데, 결국은 애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결국 이 문제점을 알아낸 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밥량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밥을 풀 때 이게 어느 정도 퍼야지 내 양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부모님들도 이제 이런 식판에 밥을 풀면 이게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달라가지고 얼마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까지 쓰면 가이드를 주는 거. 그래서 이 선을 그은 겁니다. 선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선을 그었어요. 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판에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 식판 여기까지 밥을 풀면 이 정도 양이야. 식판에 여기까지 밥을 풀면 이 정도 양이야 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뒤로 획기적으로 잔반이 없어졌답니다.
사실 되게 별것도 아니죠. 선 하나 그었어요. 선 하나. 근데 이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냐면 이걸로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학생 수준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걸 크게 바라지 않아요. 학생들이 갑자기 세계 평화를 막 주장하고 막 독도 우리 거야 막 이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 안에서는 작은 혹은 학급 안에서는 작은 문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그거 되게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거 잠깐 보실래요? 이거 실제 이건 제가 생기부에 썼던 거예요. 제가 담임할 때. 요거 보세요. 학급자치 회장이었는데 물론 예전 기록이 없어서 제가 조금 그거 있었는데요. 읽어보면 학급자치 회장으로 학급의 청소당번 결정에 있어 수요를 활용해 공평하게 청소당번을 블라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학생 어떤 능력 가져 있다고 보여주세요? 수학 잘한다 보여주세요? 수학 잘한다 보여주세요? 네, 보여지시죠? 이 학생 그 무슨 과 갈까요? 어떤 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학과든 수학 관련 과들 지원하면 좋죠.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에서는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좀 얘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제가 막 지어서 제가 그 정도로 창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담임할 때였는데 여학생이었는데 수학을 꽤 잘하는 친구였는데 말도 그렇게 많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사실 담임 교사로서 이 청소당번이 사실 되게 좀 피곤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으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특히 여학생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 많았다고. 근데 저희 반이 청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애들이 서로 미루고 막. 근데 얘가 어느 날 진짜로 이거 농담이에요. 선생님 뭘 줘요? 말도 별로 없는 친구도 뭐야? 이랬더니 선생님 제가 수요를 활용해서 청소당번 한번 짜봤습니다. 뭐 이러고 야 그거 어떻게 짠 거냐? 근데 애들한테 설명이 되더라고 그게. 애들 다 이과 애들이니까 걔가 설명했나 봐요. 가가지고 야 내가 수요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왔어. 다 청소 열심히 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반이 청소 진짜 잘 되더라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진심이에요. 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사가 요구하는 거 학생한테 세계평화 유지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중요하겠고 그 결과들이 어땠는지도 중요하겠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에피소드죠. 에피소드. 이런 게 에피소드죠. 구체적으로 보이시죠? 누가 봐도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요거 볼까요? 이거 재작년에 3학년에서 이제 그 국민대에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의 내신이 한 4등급 됐는데 국민대 중국어학과를 붙었는데 엄청 잘 갔죠. 근데 이 친구의 내용을 이 친구랑 제가 이제 자소서를 같이 보다가 이 내용들이 좀 재밌었어요. 학급의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 반을 수업 들어가면 갑자기 애들이 박수를 쳐줘요. 내가 뭐 잘했나? 그냥 박수 치는 거 지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애들이 그냥 3학년이니까 다들 좀 숙연해지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박수를 막 쳐요. 근데 분위기 진짜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 내용 되게 좋죠. 실제로 이 학생이 나중에 저희는 사실 이 학생이 붙을지 몰랐어요.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여기 아까 장필 선생님 계셨는데 우리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면접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그랬대요. 네 생기부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뭐 이러면서 예, 왜 났을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인성이 너무 좋았어요. 인성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봐도 쓸 얘기가 많은 거죠. 담임 선생님도 보면 얘가 하는 일이 진짜 구체적으로 많았거든요. 예, 애들을 위해서 힘든 고3을 위해서 되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이면서 계속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들을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거창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거창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다음 날부터 애들이 이제 갑자기 식판을 기웃거리고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찬반통을 뒤집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 공부하세요. 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어쨌든 자율활동이 그런 걸 보여주긴 좋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 다음 요건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1,500바이트, 500자 자율활동과 동일하고요. 당연히 동아리 활동 내용이랑 동아리 반장 같은 것들이 주대로 들어가고 단풍제 활동 같은 것들이 되게 주요한 활동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진로 역량 보여주기 제일 좋은 영역 중에 하나죠. 자동봉진 중에 창체 중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사실 직접적으로 특정한 전공들과 연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1학년들 지금 막 특히 이공계 관련한 그 동아리 경쟁이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 떨어졌죠. 근데 막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고 막 그래서 막 지금 되게 화나 있는 친구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내가 미안하네. 여튼간.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예. 꼭 전공과 관련 동아리를 했다고 붙고 안 했다고 떨어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학이 생각보다 학생들을 평가할 때 후하게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화공과 썼는데 얘 뭐야 동아리 무슨 영국 동아리를 했어? 뭐야? 야 떨어뜨려. 이게 아닙니다. 항상 어떤 활동에서도 학생의 좋은 면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예요. 결국 어떤 동아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만 잘 보여주면 되는 거죠. 물론 자신의 전공과 동아리가 일치될 때가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정해진 것이라면 그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문이과가 결정된 2학년 때 그 동아리들이 TO가 좀 생겨요. 1학년 때 못했다고 하더라도 2학년 때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단풍제 활동이 좀 주요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단풍제라는 게 사실 뭐냐면 동아리 발표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즉 뭘 만드는 거냐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필요한 경우들이 활동제 활동을 통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속한 학생들 중에 자기가 속한 동아리가 단풍제에 안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조금 같이 독려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하여튼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공과 연관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학생의 역량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만 잘 보여줄 수 있게끔 하면 좋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 진로 활동이 자동봉진에서는 서술되는 양이 제일 많아요. 2100바이트 700자입니다. 700자.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건 왜 그렇겠어요? 진로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진로 시간 활동이라든가 교육과정 진로 관한 활동들을 이제 넣으면 되는데 이 진로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고민을 하죠. 왜냐면 진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2, 3학년의 과정을 다르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1학년 때 좀 넓게 진로를 서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 뭐 공학 이런 식으로. 의학도 되게 여러 가지죠. 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의학이라고 말하면 또 성명공학도 의학도 관련이 있죠. 신약 개발 이런 거 다 의학 아닙니까? 그렇게 넓게 설정해서 그걸 좁혀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진로 설정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너무 좁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넓게 일단 큰 그림을 좀 보여두면 좋지 않나. 그리고 그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잘 보여주면 됩니다. 예. 근데 그럴 때 조금 뭐랄까요, 약간 학업적인 내용들을 좀 넣으면 괜찮아요. 예. 학업적인 내용들. 자기가 이런 특정한 영역들을 공부해봤는데 관심이 생겨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가 이런 공부를 해봤다, 이런 탐색을 해봤다, 이런 느낌들. 단순히 이 과에 관심이 있다를 넘어서 이 과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탐구를 해봤는데 재밌더라.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좀 서술해서 넣으면 좋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 진로 활동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그런 약간 수행 평가처럼 이렇게 진행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이제 교과적인 내용을 좀 담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참고는 좀 해주시고요. 네. 진로 활동 할 때는 700자다. 그러니까 두 활동 많으면 3개까지, 2-3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봉사활동이 생기부에 반영이 안, 그러니까 대학에 가지 않는다라고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닙니다. 이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은 대입 전형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봉사는 그런데 대학에서 안 가져가요.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실행해서 학생들한테 부여된 봉사활동은 대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 특기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아예 없고 이제 봉사활동 내용만 있고 시간만 있는데,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계획에 근거하니까 몇 시간 이상 넘을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런 거 있었죠. 중학교 때도 학교 안에서의 봉사활동 몇 시간까지만 하면 몇 시간 차고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친구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이 프로젝트 짜서 봉사활동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다 그런 의도입니다. 학교의 계획에 의거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
그 밖에도 많아요. 저희가 의외로 이제 봉사활동을 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것들 좀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기보다는 그것을 좀 연속적으로 하면 좋겠죠.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까지 쭉 하면 좋겠고, 좀 자발적인 느낌들을 주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그냥 의미 없이 주는 봉사활동보다는 나름의 유의미한 학교적인 활동들에 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예, 교과학습 발달 상황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다시 이제 나눠드린 요 유인물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렇게 나오잖아요. 1학년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생기부 내용이에요. 요거는 작년 1학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 학점수 보이시죠? 교과 과목 학점수 있는데 이 학점수에 지금 수학이 3이고 영어가 4인데 지금 1학년 두 개가 바뀌었죠. 수학이 4고 영어가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단위수를 반영한다면 어떤 과목을 잘 보는 게 유리하겠죠? 네, 수학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는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죠. 학생부 교과는 옆에 보시면 석차 등급 있잖아요. 요거랑 학점수가 제일 주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전형은 좀 다르겠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내신조차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교과학습 발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교과명이겠죠. 네, 교과명. 그러니까 요거 좀 뭐 아마 이전에 그 총회 때 들으셨겠지만 선택 과목 할 때 필수 이수 과목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 대학들이 이 과목 꼭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못 붙어. 이런 것들이 있죠. 20페이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나와 있죠. 핵심 권장 과목이니까 권장 과목. 이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돼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수 안 하면 종합 전형에선 붙을 수 없어라고 아예 못 박은 얘기입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혹 나중에 선택 과목 선택하실 때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문과는 없어요. 네. 이공계만 다 핵심 권장 과목들을 보통 설정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부모님들도 대학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문과 과목들은 사실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소양 없어도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공계는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수 자체가 어려운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전공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들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다시 유인물로 넘어와서요. 네, 이렇게 해서 학점수부터 해서 원점수, 과목 평균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떤 대학을 제외하고는 원점수를 평가하지 않죠. 어떤 대학 원점수 평가했었죠? 외대, 그렇죠. 예. 예. 외대만 빼고. 그런데 종합 전형에서는 원점수도 봐요. 원점수가 보여요. 얘가 몇 점 맞았는지도 보이고 이 과목 평균도 보이고 표준 편차도 보여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건데 혹시 지점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Z점수라고도 이제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점수죠. 이겁니다. 지점수. 지점수 산출 공식입니다.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입니다. 표준 편차가 어떤 건지 아시죠? 즉 어떤 중간을 봤을 때 이 편차가 얼마나 되냐, 학생들의 편차가 얼마나 되냐는 건데 편차가 높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학생들이 되게 이질적이다라는 겁니다. 끝과 끝의 점수가 굉장히 넓다는 뜻이고 표준 편차가 낮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학생들이 굉장히 동질적이다, 특정한 점수대에 몰려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분명히 현재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출신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학생이 일반고 나왔는지 뭐 특목고 나왔는지 이렇게 알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보면 될까요? 표준 편차 보면 알아요. 표준 편차 보면 이 학생의 출신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목고들은 표준 편차가 작아요. 왜요? 비슷한 애들 많잖아요. 근데 일반고는 어때요? 표준 편차가 크겠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얘가 등급은 낮아요. 등급은 낮았는데 표준 편차가 되게 낮고 평균은 되게 낮고 원점수도 낮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시험이 되게 어려운 과학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점수를 우리 반영할 거야 라고 명시하는 학교는 연세대밖에 없고 나머지 학교는 우리 지점수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니야 라고 해도
입학사정관들도 올해 성적을 보다 보면 대충 성적을 보면 지점수가 보이겠죠. 아, 이렇게 지점수 몇 점쯤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점수를 잘 받는 게 좋아요. 지점수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지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원점수를 높이고 평균을 낮추고 표준 편차를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학교적인 문제니까. 근데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죠? 원점수죠, 원점수. 원점수는 최대한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1점을 아끼면 안 됩니다. 1점 하나 받으려고 악착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학교 작년 애들 1학기 보니까 평균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표준 편차가 좀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학생들이 좀 잘하는 친구가 더 많이 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긍정적입니다. 예전에 20점도 넘고 그랬거든요. 지점수가 예전보다 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네. 지점수 물론 아까 말씀드리지만 원점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 발달 상황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국 과세특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죠. 왜 제일 중요하냐는 건데, 과세특은 결국 그 역량 중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이기 때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되고, 또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생기부에서 가장 내용이 많아요. 아까 자율활동 몇 자라고 말씀드렸죠? 500자라고 말씀드렸죠. 과세특은 과목마다 500자예요. 그럼 8과목이면 4,000자, 뭐죠? 뭡니까? 4만 자, 엄청 많은 거죠.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 심지어 과목이 만약에 집중이수라면 영어가 한 학기 한 학기 2번 들어가게 되고 막 그래요. 그 1000자입니다, 1000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특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세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과세특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과세특은 결국 수행평가 발표와 보고서 제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중학교 때 수행평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는 수행평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하다라는 게 점수 때문은 아니에요. 과세특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재학생 친구들 중에 자기 교실에 평가 계획서가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 중학교 때 혹시 그런 게 다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평가 계획을 교사들이 다 짜요. 그래서 지필 평가를 몇 프로 할 건지, 뭐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짜서 이제 그것들을 내면 그거를 편집을 해서 학생들한테 게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또 언제 하냐면 학기 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애들이. 근데 애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뭔지도 몰라요. 물론 요즘 학 친구들은 좀 많이 어디서 들어서 정말 다행인데, 남자만 제가 담임을 자주 해서 또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남자애들은 야 우리 반 저기 평가계획서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떤 애는 선생님 평가계획서가 뭐예요? 뭐 이래요. 뭐 그럼 좀 막 복장이 터지죠. 이 평가계획서는 정말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평가계획서가 나오면 정말 정독해 봐야 돼요. 특히 어떤 요소들 정독해야 될지 좀 보시면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평가계획서를 근거로 대부분 과세특이 짜여지게 돼요. 잠깐 보면요, 지금 국어 여러분 보시면 이 평가계획서에 뭐 세부 반영 비율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여기 보이시죠? 뭐 문학 비평문 쓰기, 뭐 설득하는 글쓰기, 진로 독서 포트폴리오 쭉 나오지만 밑에 자세히 보면 알겠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의 반영 이렇게 나오죠. 아예 명시를 해놨죠.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수행평가한 내용 가지고 나 생기부 쓸 거다 이겁니다. 좀 다시 보여드리고요. 결국은 사실 아까 생기부가 쓰여지는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활동을 교사가 관찰하여 평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려면 교사가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학생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학생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관찰하겠어요? 쟤 좋나 안 좋나 뭐 이런 관찰? 의미 없는 관찰이잖아요. 그 학생이 주도적인 행동을 봐야 하는데 이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는 사실
뭐 시험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내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별을 해야 되고 교과 내용들이 중학교에서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강의식 수업만큼 효율적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럼 수행밖에 없는 거예요. 수행밖에 없어요. 애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수행이나 혹은 이제 선생님별로 이제 발표 수업 같은 거 진행하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진도 빨리 나가고 교과 내용이 많아야지 솔직히 평가도 쉽고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 수행, 어쨌든 과제특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낸다는 거죠. 결국 수행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앞선 우리 17페이지에 역량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 생기부에서 평가 항목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탐구력입니다. 탐구예요. 탐구가 뭐죠? 네. 탐구가 뭐죠? 깊게 아려는 거예요. 깊게. 자, 이런 겁니다. 교육, 예를 들어서 생물에 관련된 내용이 1에서 5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선 1에서 3까지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3까지 가르친 상황에서 너무 재밌어. 그래. 잘 배웠다. 이런 학생보다는 어떻다는 거죠? 4나 5를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친구를 원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렇죠. 많이 알았고 대학에 오는 게 좋잖아요. 탐구력이에요, 그게. 더 깊게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결국 탐구력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탐구력을 보여줄 때 가장 좋은 거 뭐밖에 없어요? 독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겁니다. 책 읽는 거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탐구력 보여줄 때 책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배운 교과적인 내용 안에서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죠. 그게 바로 문제점을 인식하는 거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교육과정은 여기, 고등학교 교육과는 여기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이상의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아니죠. 책이에요. 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독서는 그리고 약간 어떤 목적성이 있는 독서겠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학에서 추천 도서 목록을 올려주는 이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책을 읽어서 너희들이 심화 탐구한 모습들을 녹여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학생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특히 과제특에 들어가는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독서를 통해서 심화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라 라고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필규 선생님께서 학교 리로스쿨에 그 대학 추천 독서 목록을 아주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것도 좀 활용하시고요. 서울대 추천 도서 목록이라든가 아까 뭐죠? 그 메이저 맵이라든가 이런 거 다 활용할 게 많습니다. 활용할 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가장 관건이겠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구글 도서 검색에서 키워드 검색하면 좀 괜찮아요. 구글 도서 검색에서 키워드를 넣으면 그 페이지를 아예 찾아줘요. 특정한 페이지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검색한 유전자 발현 이렇게 검색했더니 책과 그 페이지가 나오면서 볼만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서 생기부를 작성하기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국어 보세요. 국어 진로 독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아예 명시해놨죠. 진로 독서. 그렇죠? 진로에 관련 독서 읽어서 해라 이런 얘기죠. 수학 볼까요? 학생 참여 발표 이런 얘기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학생 참여 발표가 이제 발표를 하라는 건데 발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심화 탐구적인 내용의 독서를 활용하면 좋다. 그럼 생기부에서 적힐 수 있습니다. 이거 학교관이 있습니다. 이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영어는 주제별 보고서 있잖아요. 주제별 보고서. 제가 영어 가르치면 주제별 보고서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뤘던 지문의 주제를 중심으로 네가 관심 있는 주제에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보고서 작성에 근거가 있을 거니까 책 쓰면 돼요. 예. 이런 책 보고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써가면 됩니다. 예. 뭐 한국사는 좀 다릅니다. 발표 및 토의 토론형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겠죠. 예. 주제 탐구 글쓰기 같은 것들도 주요한 활동일 수 있고요. 예. 통합사회 같은 게 보면 수업 주제 활동 보고서라고 있죠. 예. 이게 그러면 요거는 뭐겠습니까? 수업에서 다룬 주제 중에 특정한 활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차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찾아서 도서 검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거. 물론 제가 각각 과목들이 어떻게 수행평가를 운영할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학생님 못 받더라도 결국은 계속 책을 활용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 예. 여기는 이런 얘기 나오네. 빅뱅의 입자 탄생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아, 요거 제가 요거 검색했어요. 원자의 전자 배치 뭐 이런 거. 이거 구글 독서에서 검색했더니 책이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간. 근데 그 페이지를 읽었더니 좀 읽을만 하더라고요. 발췌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이런 것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수행평가하면서 이제 이런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요. 이 리로스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혹시 학생들 들어가 봤나요?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 리로스쿨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되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셔가지고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들 거의 다 여기서 받으세요.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서 입력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나중에 정리해서 생기부에 넣어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나름의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겁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어떤 그 여기 리로에 올리는 내용들이 자신이 했던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리게 해요. 그런데 저희가 교사에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가 있냐면 저희가 그 과세특을 다 개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다 다르게 써야 됩니다. 진짜 학생들이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4개 반 들어가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30명만 해도 120명이잖아요. 120명의 내용을 다 다르게 이렇게 서술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생기부 어떻게 쓰이는지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과세특을 좀 잘 쓰려고 전문적인 내용을 막 많이 넣어요. 근데 저는 특히 영어라서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막 검색해서 이해하고 막 과세특 쓰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되게 뭔가 열정이 넘치니까 엄청 장황하게 많이 써요. 교사는 괴롭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요약본을 제공하는 겁니다. 좋은 내용 막 쓰다가도 요약하는 내용, 그런 란이 있으면 요즘 그런 거 많이 쓰시는데 없더라도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깔끔하게 넣어주면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생기부 쓸 때 여러 가지 자료 보면서 막 정말 지칩니다. 막 하루에 막 12시간 내내 그런 내용 보면서 막 글 쓰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다가 요약한 거 있으면 컨트롤 V 일단 해가지고 거기 내용을 조금씩 하면 금방 끝나요. 그런 친구들. 그럼 너무 고마워요. 예. 이거 저희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약 정리해라. 예. 알겠죠?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편의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겠네요. 요거. 네. 여기 보고서 제출.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나 보고서 제출은 조금 뭐랄까요? 이거는 케바케일 수 있는데 보통 수행 평가를 중심으로 과세특을 쓰는 건 맞는데 간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발표하겠다, 보고서를 내면 선생님 과세특 써주실 거예요?라고 이게 들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어저께 계속 그 학생에 대해서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 친구는 꼭 보고서를 줘요. 예.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출장을 갔었는데 어떤 대학 입학 설명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몇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너무 무슨 일이 나요? 전화했더니 선생님 어디 계세요? 막 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보고서 낼 거예요. 빨리 오세요. 뭐 나 지금 바뀐데 뭐. 예. 나한테 카톡으로 쏴. 그래서 장문에 보고서 왔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친구 인터뷰했다고 했잖아요. 너 그렇게 평소에 어떤 과목이든 다 보고서 내니? 라고 했더니 다 낸대요. 예, 다 낸대요.
그러면 야 선생님들이 그럼 그 다 적어주시니 이랬는데 다 적어주신대요. 웬만하면 적어주신대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학생들 위하는 분들이잖아요. 학생들 잘 되길 바라고 학생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학생 대학 잘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연고가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명문으로서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생기부가 어떻게 쓰여지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고 나면 애들이 보고서가 100개가 들어오면 물론 제가 좀 난처합니다만 뭐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제가 1학년 아니니까. 하여튼간 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대신에 보고서를 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엔 요약. 예. 교사는 자신의 일을 덜어주면 즐거워야 한다. 자,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좀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자신의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서로 좋다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리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는 교사로 들어가서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가 좋냐면 나중에 그 종합전형 같은 게 면접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생기부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기가 뭘 했는지. 근데 그 생기부를 읽어도 내가 이거 했나 싶을 때 그 리로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기가 그럼 뭘 했는지 확실히 확 와닿거든요. 예, 그래서 이 리로를 잘 활용하는 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마지막. 이제 행발입니다. 행발. 행발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거는 뭐 과세특보다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이제 행발은 아무래도 추천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에 대한 추천을 쓰는 거죠. 추천.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앞서 말한 봉사활동의 내용도 넣을 수 있고 이 학생이 자율활동에서 학급자치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모범적인 행동이 있었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잘 써주겠죠. 추천서를 쓰는데 그렇죠? 추천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당연히 담임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거니와 담임교사가 추천할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준 내가 어떤 학생일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추천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발을 하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적으려고 했지만 안 적은 교사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예, 담임선생님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예, 선생님들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예. 교사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하고 뭐 편견을 가지 않고 뭐 편애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 속색이는 애들을 화나고 하는 감정의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더욱이 사실 요즘에 교사가 교권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힘든 게 사실 진짜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것들 학생들이 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뭐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조차 힘든 교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자괴감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학생답고 이 학생 정말 내가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잘 서술이 되게 되겠죠. 예. 담임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선생님 싫더라도 좋아야겠지만 항상 칭찬해 주시고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오늘 옷 멋있어요.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기부가 쓰여지게 돼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생기부가 쓰여지는 원리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적극적인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은 굉장히 쉬워요. 저는 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행동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행동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진로를 설정해서 인재상을 확인해서 내가 어떤 모습들, 어떤 역량들을 생기부에 녹여낼지를 키워드로 정리해서 그 키워드들이 일관되게 생기부에 서술될 수 있게끔 계속 리로에 올리고 담임선생님께 제공을 해야 된다, 혹은 교과선생님께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좀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과 에피소드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오늘은 생기부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사실 요 얘기들은 학생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원래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와서 요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걱정 꼭 너무 잘 전달하실 그런 걱정 마시고요. 어제의 내용과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뭐 1학년 부자님과 말씀 나눈 거는 5월 달쯤에 한번 학생들 대상으로 원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연수를 한번 하자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사실 이게 이틀이나 저희 이제 미천한 이런 이야기를 감히 들으러 오라고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네. 며칠 동안 이게 어떻게 와닿을지,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학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1학년이 제일 중요한 학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신적으로 봤을 때 등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타트로서 생기부들이 잘 갖춰지기 시작한다면 2학년, 3학년까지는 관성처럼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힘든 3년이 시작됐어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뭐 이전에 혹시 수험생이 있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든 게 이 나라의 고등학교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힘내시고요. 부모님이 지치면 학생이 더 지치겠죠. 부모님도 항상 행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